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가까운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윤고은이라고 해요. 배운 건 적지만 번 돈은 많아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나름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나가는 사람들 약점을 잡고 싶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은 있어도 학력은 없다는 걸로 발목을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있는 것도 숨겨버리니까 살기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잠깐 편하자고 한 일이 그리 큰 일을 만들어 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그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제가 30대보다는 40이 가까운 나이가 되어 가다 보니 이제는 겉으로만 보면 번듯하게 사는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 어릴 적에 부모가 가난을 못 견디고 저를 보육원에 맡기고는 그냥 사라져 버렸거든요.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제 인생이 그랬던 겁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디 한 번이라도 저를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부모라는 존재는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남들처럼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런 길은 애초에 없었어요. 솔직히 고등학교도 졸업도 겨우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고등학교도 아니고 검정고시 쳐서 간신히 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뭐 꿈도 못 꿨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육원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먹고 살 생각도 막막한 와중에 그런 걸 어떻게 바라겠어요? 그냥 저는 건강한 몸 하나 있으니까 일만 죽어라 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사실 14살 때부터 벌써 식당에 나가서 일했거든요. 나이 어린애가 국물 묻은 그릇 설거지한다고 허리에 물집 잡히고 배달 다닌다고 발바닥이 부르트고 그게 제 사춘기였던 겁니다. 다른 애들은 교복 입고 연필 잡을 때 저는 고무장갑 끼고 접시 들고 있었죠. 그때는 힘들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오늘 일하면 내일 밥은 먹겠구나. 이거 하나뿐이었죠. 16살에는 작은 카페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단순 알바로 들어갔는데 저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그냥 하루 몇 시간만 하고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일하던 음식점보다 몸이 훨씬 편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평생 여기서 일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만 약 4년 다 되게 일했어요. 그간 사장님이 알바생이 잘 안 구해준다고 하시면서 기존 알바생들한테 몇 번 땜빵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저는 옳았구나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직원들은 교대하고 가는데 저는 쭉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단순했어요. 잘 시간에 좀 더 일해서 돈 더 벌어야지. 이거 하나로 버틴 거예요. 그러니 남들보다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제가 20살이 된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고은이, 너 대학 안 간다 했지? 네, 사장님. 저 대학 안 가요. 그럴 시간도 돈도 없어요. 일해야죠. 그래, 고은아, 그럼 너 생각 있으면 우리 카페 매니저 안 할래? 알지, 내가 분점 내려고 하는 거? 그럼 내가 당분간 분점 가서 일 보느라 여기 신경을 못 쓸 것 같거든. 근데 너가 맡아서 해주면 내가 안심하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요? 저 이제 막 20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괜찮을까요? 나이는 상관없지. 내가 알바 별별 애들 다 봤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이다. 진짜 독종이야. 고은이 너 없으면 우리 가게 안 들어가는 거 나도 알고 다른 알바생들도 다 알아. 사실 고은이 너가 성인 되기만을 기다렸다고. 설마 너 다른 데 갈 거 아니지? 저도 우리 카페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딜 가요, 사장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저 꼭 할래요, 매니저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매니저 자리에 앉게 됐죠. 그 나이에 친구들은 캠퍼스에서 술 마시며 연애한다고 떠들었을 텐데 저는 사람 관리하고 재고 챙기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9살. 남들은 아홉수라며 사고가 터진다 어쩐다 하던 나이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았어요. 뭐냐면요. 제가 악착같이 모아온 돈으로 작은 카페 하나를 통째로 인수했어요.
진짜 그때까지 저는 먹지도 쓰지도 입지도 않았습니다. 버스비조차 아까워서 버스 타면 20분이면 가는데도 무조건 걸어 다녔거든요. 그게 무려 1시간 거리였거든요. 여름엔 땀이 쩔고 겨울엔 발이 얼어서 터질 지경인데도 그냥 이를 악물고 다녔죠. 왜냐? 그 몇백 원 아끼는 게 모여서 제 통장에 꽂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독하게 모은 돈으로 차린 그 카페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붙고 매출 오르고 그러다 보니 또 지점 하나 늘리고 그게 또 이어져서 결국 전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35살에는 아예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려버렸죠. 지금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가 넘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35살에 프랜차이즈 대표라니 제가 생각해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되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제가 일찍이 현실을 직시하고 독하게 살아온 덕분에 드디어 빛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 말고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일부러 숨긴 것도 있는데요. 왜냐면요,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이 제일 큰 약점이자 오래된 콤플렉스였거든요. 그게 그냥 막연한 콤플렉스였던 게 아니에요. 살아온 환경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있었지만 제대로 제 뼛속까지 박힌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진짜 손이 덜덜 떨려요. 5년 전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거든요. 거래처 대표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분위기 자체는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깍듯하게 인사하고 자료 펼쳐놓고 얘기 오가고 다 잘 굴러가나 싶었죠. 근데 문제는 그 대표가 제 학력을 알게 된 순간부터였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고등학교까지만 나오셨다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대단하시네요. 아,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일을 빨리 시작해서 커피에 대한 부분은 꽤 조예가 깊어요. 근데 계약권은 아니, 계약서 검토 같은 거는 무리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많으실 텐데 굳이 보실 필요 없죠. 그냥 저희 쪽에서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와, 진짜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학력만으로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사실 이런 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괜히 대표님께 부담드리기도 그렇고. 그 순간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고졸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 일이구나. 이래서 다들 학벌 하는 거구나. 치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 공부가 적성이었어요. 상황이 안 돼서 못했을 뿐이지 하고 싶었던 마음은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의 모욕이 제 안에 있는 갈증이랑 겹쳐지면서 아예 폭발해버린 거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없는 시간 쪼개서 책을 붙들었어요. 처음엔 마케팅 책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끌려올까? 그런 주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읽었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영학 책, 세무 관련 책, 회계 기본서, 닥치는 대로 사서 봤어요. 낮에는 가게 챙기고 본사일 보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눈이 풀린 채로 글자를 붙들었죠. 제가 특히 집착했던 건 영어였습니다. 사실 마케팅 책이나 경영학 책도 재미있었는데 영어만큼은 진짜 욕심이 났어요. 처음엔 쉬운 교재부터 시작했어요. 중학교 영어 교과서 다시 꺼내 읽으면서 단어 외우고 문장 따라 써보고 그러다 점점 눈이 커졌죠. CNN, BBC 같은 뉴스는 기본이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신문까지 매일 붙들고 읽었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단어 나오면 포스트잇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밥 먹다가도 외웠어요. 남편이 그때 맨날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아이, 여보, 좀 자라. 당신 눈 밑에 다크서클 내려온 거 봐. 내가 괜히 겁나 죽겠네. 아유, 자기는 모르는 소리만 해. 지금 이거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어.
맨날 그렇게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나도 공부라는 거 미친 듯이 하고 싶었다니까. 그래, 어련하시겠어. 근데 당신 진짜 독하다. 남들은 일 끝나고 오면 드라마 보고 뻗어 자는데 당신은 새벽까지 영어 뉴스 틀어놓고 따라하고 있잖아. 내가 볼 땐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래. 난 사람 아니야. 당신은 사람 아니고 독종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니까 당신은 옆에서 커피나 내려주면 돼. 참나. 아이, 알았다, 알았어. 내가 커피 심부름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겠지. 아유, 커피집 대표님 마음에 들게 커피 타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했죠. 결국에는 지금 해외 바이어들이랑도 통역사 없이 미팅할 정도까지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좀 느껴지시죠? 근데 이 노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도 몰라요. 거래처는 더더욱 모르죠. 그냥 제 남편만 압니다. 제가 얼마나 목이 말라서 공부를 붙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죠. 아차, 저랑 남편이 어떻게 만났었는지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카페에서 알바하던 시절에 자주 찾아오던 손님이 남편이었거든요. 그때 저희는 서로 닮은 점이 있었어요. 남편도 고졸 출신이거든요. 그게 이어져서 열해 넘게 연애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했죠. 남편은 지금은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부족한 걸 잘 아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만나 오래 연애했으니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건 서로밖에 없는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도 무탈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업도 나름 잘 굴러갔어요. 근데 세상에 어디 그렇게만 흘러가는 인생이 있나요? 저한테도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늦게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남편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업보다는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던 사람인데 시동생은 완전 달랐습니다.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 이름 있는 대학 나왔지. 석사니 뭐니 학력 줄줄이 달았지. 완전 정반대였거든요. 그런데 가진 스펙에 비해 오히려 결혼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는 뭐 언젠가 좋은 사람 데려오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늦어지니까 사실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툭 내뱉곤 했죠. 아유, 내 동생은 도대체 언제 장가 가나. 벌써 마흔이 다 돼가는데 여자친구도 없다. 그러면 원 나까지 답답해 죽겠다.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은 기준이 높아지나 봐. 남들보다 보는 눈이 까다로워지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언젠간 데려오겠지. 아유, 그 언젠가가 문제지. 나이만 먹고 짝은 없고 이게 뭐냐고. 나 진짜 걱정돼 죽겠다니까. 아이고, 당신이 더 난리야. 우리가 일찍 시작해서 그렇지. 남들은 40 넘어도 결혼하잖아. 그냥 지켜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조금은 불안했어요. 혹시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드디어 시동생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결혼할 상대라면서 정식으로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날 좀 설렜어요. 드디어 시동생이 장가를 가는구나. 이제야 우리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구나.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옷 매무새를 괜히 만지작 만지작거리면서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마주 앉아보니 상대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의사더라고요.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의과대학 출신에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공의로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스펙이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실 지경이었죠. 전 순간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하네.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질까 싶어서 반가웠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 만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외과 전공하고 있는 김진미입니다. 아유, 반가워요. 저는 알고 있어요. 형님은 카페 하신다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하셨다고 하던데 대단하시네요. 형님 같은 분을 보고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나 봐요. 와, 첫 만남에 인사도 다 하기도 전에 대놓고 저렇게 던지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저지만 제 콤플렉스인 학력 앞에서는 말이 턱 막히더라고요.
속으로는 불쾌감이 확 올라왔지만 그 자리에서 얼굴 굳힐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애써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네, 뭐 그렇죠. 어떻게든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고졸의 자영업이라니 쉽지 않으셨겠어요. 존경합니다. 존경한다고요? 아니, 그 톤은 존경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웠어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게 들릴 말투였죠. 첫날부터 이러는 꼬라지를 보니까 앞날이 껌껌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뒤였어요.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무시하는 말들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 얘기, 사회 얘기 이런 거 나올 때 동서가 먼저 신나게 떠들거든요. 그럼 다들 별로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라서 고개만 끄덕이고 듣고 있는데 슬쩍 제 쪽을 보면서 한마디를 꼭 보태요. 형님은 이런 어려운 얘기 모르시죠?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냥 공기 취급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웃고 있으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대화에 참여하려 하면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저도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요즘 환율이 에이, 형님. 괜히 아는 것처럼 얘기하셨다가 나중에 괜히 곤란해지셔요.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진짜 이쯤 되면 사람 기죽이는 게 아니라 대놓고 무안 주는 수준이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은따 시키는 애들이 저랬던 것 같은데 수준이 딱 초딩이더라고요. 남편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제가 모임 끝나고 표정이 어두워지면 꼭 슬쩍 묻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아, 내가 봐도 재수 씨 말투가 좀 싸가지 없긴 하더라. 뭘 어쩌겠어.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언성 높일 수도 없잖아.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처음에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 똑똑하니깐 저러는 거다 하며 좋게 보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 겪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자신감은 사실 남을 깔아뭉개는 데서 나왔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그동안 동서의 은근한 무시를 그냥 참고 또 참으면서 지냈어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 굳이 싸움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시동생 체면도 있으니까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로 보이는지 그날은 도가 넘더라고요. 때가 설날이었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제법 북적북적한 자리였죠. 상 차려놓고 어른들한테 세배드리고 밥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또 본인이 제일 잘난 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병원에서 보는 환자들 보면요. 다들 영양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영양제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이게 논문에도 실린 건데 이러면서 의학 저널에서 본 내용을 줄줄 읊는 겁니다. 말투부터가 내가 제일 똑똑하다 그거였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듣고는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작은 며느리가 이렇게 똑똑하네. 역시 의사라서 다르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 와,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워낙 영어 저널을 많이 읽어왔으니까 동서가 인용하는 논문 제목이 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을 걸어봤죠. 그거 당뇨 관련 논문이지? 나도 그거 읽어봤는데 역시 전문 용어가 많으니까 이해는 잘 안 되더라. 근데 참 흥미롭긴 했어.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마침 들고 있던 영자신문을 펼쳤거든요. 그냥 분위기 맞춰보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표정을 확 굳히는 겁니다. 네? 형님이요? 영어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아유, 형님, 쉬하지 마시고 설거지나 하세요. 와, 진짜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까지는 은근슬쩍 무시하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다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다 아는데 동서라고 몰랐겠어요? 다 알고도 저러는 거니까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 동서, 내가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읽을 줄 알아. 아니, 괜히 어림잡아서 무시하지 마.
설마요, 형님. 의학 용어가 그렇게 우스운 줄 아세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중고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형님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또 코웃음을 치는데 진짜 제가 그 순간 온몸에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이게 화인지 부끄러움인지 말끝마다 사람을 밟아 눌러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도 무슨 설명을 해주는데 아유 저는 결국 동서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아 됐어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뒷모습에 대고 동서가 또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참나. 아 왜 저렇게 자격지심이 심하시담? 와, 그 말이 귀에 딱 박히는데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설날 명절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모인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다니 이건 진짜 더는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는 못 간다. 언젠가는 제대로 붙어야 한다. 근데 참 묘하게도 기회가 필요할 때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라고는 해도 그냥 책상에 앉아 도장만 찍는 그런 사장은 아니에요. 여전히 매장 돌아다니면서 직접 실사도 하고 필요하면 직원이랑 똑같이 서서 주문받고 커피도 내려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있거든요. 가게 돌아가는 건 현장에서만 알 수 있다고요. 그니까 제가 플래그십 매장에 가서 직접 서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날도 점검차 갔던 거죠. 앞치마 두르고 유니폼 입고 카운터에 서서 주문받고 있었어요. 직원들이랑 똑같이요.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동서였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병원 동료들이랑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제 속으로 아이고야 이거 뭔 좋아하냐 오늘 또 피곤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동서가 이 매장이 제 소유라는 건 모르는 상황이었죠. 괜히 티내서 부딪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손님 대접이나 제대로 하고 보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동서가 저를 딱 보더니 표정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걸어와서는 형님 여기서 일하세요? 직접 일까지 하시는 줄은 몰랐네. 그 말투요. 그냥 반가워요 이런 게 아니라 꼭 아니 당신 카페 사장이라더니 여기서 이런 것까지 하네? 하는 식이었어요. 전 애써 웃으면서 돌렸습니다. 아 동서 여기서 보네. 일은 해야지. 뭐 주문할래?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었거든요. 괜히 매장에서 사이 안 좋은 거 티내봤자 직원들도 어색해지고 손님들도 다 있는데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자기 동료들 쪽을 향하더니 저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형님이 카페 운영하시거든요. 뭐 작은 카페라고 하시더니 장사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일도 하시네. 순간 제 옆에 있던 직원들 표정이 확 굳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대표님이 누구신지 모르나 하는 눈빛이었어요. 동서 동료들도 가시방석이죠. 동서가 뻔히 저 무안 주려고 이러는 걸 어찌 모르겠냐고요. 다들 민망하게 웃으면서 인사나 했죠.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분위기가 뭐 좋겠어요. 이미 이상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동서가 한술 더 뜨더니 아, 우리 형님은 구졸이시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 일은 못하시고 대신 이렇게 성실하게 나와서 직접 일도 하시고 그래요. 멋지시죠? 와, 그 순간 진짜 속이 뒤집혔어요. 제 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데 제 가족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저를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절 보는데 제가 느낀 모욕감은 말로 다 못해요.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오늘은 무조건 얘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매장 밖으로 동서를 불러냈어요. 동서 동료들이랑 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밖으로 나와서 차갑게 말했죠. 동서, 내가 그래도 손이 사람이야. 동서가 집에서 나 무시하고 은근슬쩍 깔아내리는 건 나도 모르는 거 아니거든? 그래도 가족끼리 있을 때 일이니까 분위기 험하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참고 넘어간 거야.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내 직원들이랑 네 동료들 앞에서까지 이러는 건 진짜 선 넘은 거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지? 근데 동서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고 오히려 태연하게 받아치더라고요. 아니, 제가 뭘요? 무슨 무안을 주고 창피를 줬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있는 사실만 말했잖아요. 형님이 고졸이신 건 사실이고 카페 직접 일하시는 것도 사실인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직업이랑 학벌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내시고 급발진을 하시는 건지 형님이 창피하시니까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형님. 와, 그 말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은 태도인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도 말투랑 태도는 온통 조롱과 멸시뿐이었던 겁니다. 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내 입장을 이해해 줄 생각이 없구나. 더는 참고 넘어갈 필요도 없고 이해라는 단어를 붙일 이유도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단 가리지 않고 동서한테 골탕을 좀 먹여야겠더라고요. 그래 동서, 네 말대로 내가 고졸이고 제대로 못 배워서 영어도 못 읽고 그래서 그 사실을 창피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당연하죠. Of course.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형님. 못 읽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형님은 괜히 자격지심 때문에 화내시고 그러시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한 수 배우러 가야겠다. 동서가 병원에서 꽤 능력 있다고 했지. 내가 한번 직접 찾아갈게. 거기서 제대로 가르쳐줘. 알았지?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동서는 그게 제가 괜한 자존심에 협박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얼굴에 비웃음이 번지더라고요. 뭘 확인시켜 드릴까요? 제가 바로 그 자체인데. 그래요. 가족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오셔요. 근데 저희 병원 예약하면 한 달은 기다리셔야 하는 거 아시죠? 형님 능력껏 해보세요. 와, 그 비아냥거림, 그 얼굴 표정.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는 완전히 기고만장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냥 일을 보러 돌아섰습니다. 동서가 저렇게 자신만만할수록 제가 보여줄 다른 모습이 더 충격적일 테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동서병원으로 찾아가는 날이었어요. 전 아침부터 정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평소 매장 점검 갈 때는 앞치마 두르고 운동화를 신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구두까지 신고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근무하는 그 대학병원으로 향했죠. 동서는 아마 제가 예약을 잡고 몇 주 뒤에나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정식 접수줄을 서는 대신 병원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어요. 병원 내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동서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제가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해도 병원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곧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병원에 도착하니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태도가 달랐습니다. 비서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다가와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거든요. 대표님 오셨습니까?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랐어요. 복도를 지나 원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순간 마음속으로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설거지나 하라던 동서가 오늘은 여기서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하고요. 윤 대표 오랜만이네. 이렇게 바쁜 사람을 내가 드디어 보는구만. 자 어서 오게나. 원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갑자기 연락드렸는데도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원장이랑 저랑은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늦가기로 대학을 졸업하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같은 과정에 입학한 동기가 바로 이 원장님이셨거든요. 나이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달랐지만 원장님은 사람을 나이와 학벌로 재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보며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감탄하곤 했지요. 그 인연으로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저는 원장님 통해 병원 내 카페를 입점시키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기부를 통해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원장님과 제 사이엔 서로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 근데 갑자기 웬일인가? 무슨 일로 왔어? 원장님, 정말 우연찮게도 제 동서가 여기 외과 전공의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진미라고. 아, 김 선생. 알지. 김 선생이 윤 대표 동서라고. 그렇구만. 말씀하시는 게 시원찮으시네요. 혹시 저희 동서가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아이, 아닐세. 실력은 괜찮은데 성격이 좀 까칠하다고 해서 좀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 안 그래도 면담해보니 좀 거만한 친구길래 내가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었지. 근데 윤 대표 동서란 말이지. 그러셨군요. 원장님, 동서가 성격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제 가족이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한번 같이 얘기 나누시고 오해가 있었으면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장 전화를 걸어 동서를 호출했습니다. 그 김 선생 보고 원장실로 좀 오시라고 해주게.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동서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숨소리가 가빠 보였고 얼굴도 약간 상기된 모습이었어요. 원장님, 부르셨나요? 그리고 고개를 들던 순간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동서의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그 당당하던 표정이 싹 사라지고 놀람과 당황,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인 묘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뇌가 순간 멈춘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때 원장이 동서를 보면서 반갑게 말을 꺼냈어요. 김 선생. 다름이 아니라 여기 윤 대표님 오셔서 내가 인사나 하자고 불렀네. 윤 대표가 우리 병원에서 정말 중요한 후원자이자 내 대학원 동기기도 해서 우리가 참 막역한 사이야. 근데 들어보니까 자네가 윤 대표 동서라면서 오늘 같이 잘 봐달라고 인사까지 하러 온 거 보니 정말 좋은 형님을 두셨구먼. 순간 동서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얼떨떨하게 묻는 겁니다. 원장님 동기라고요? 저희 형님이랑요? 그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나오는 게 그대로 들렸어요. 원장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지요. 그렇지. 그 경영학 석사과정 같이 다니던 사이야. 내가 보기에 대표님만큼 열심히 하는 분도 드물었어. 나이 학벌 가리지 않고 진짜 열정 하나로 밀어붙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멋진 기업가가 되신 거 아니겠어? 그 순간 동서 얼굴이요. 사색이 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평소에 저를 고졸이라고 깔아 뭉개던 사람인데 정작 병원장이 저를 자수성가한 대표라고 칭찬하니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겠어요?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혹시 형님이 원장님한테 제 얘기를 다 하진 않았을까? 그 불안감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일부러 나섰어요. 원장님, 제 동서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젊고 유능한 친구잖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힘 좀 실어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서 생색 좀 내봤습니다. 하하, 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안 들어줄 수가 있나? 김 선생, 정말 좋은 형님을 뒀어. 앞으로 내가 더 잘 봐주지. 그 순간 동서 얼굴에 잠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아마 형님이 내 뒷얘기까지 하진 않았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리가 풀렸는지 벽을 짚고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원장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아마 제가 원장님을 일부러 찾아온 이유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았어요. 동서의 성격도 알고 계시고 제가 이런 일로 사사롭게 찾아올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김 선생, 자네 형님이 어떤 분인지 아나? 전국에 맨손으로 일궈낸 매장이 20개가 넘고
직업만 해도 150명 가까이 거느리는 CEO시다 이 말이야. 혼자 힘으로 말이야. 자네도 물론 실력이 좋은 의사지만 앞으로는 형님처럼 검소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본받으면 좋겠구먼. 그 말에 동서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원장 입을 통해 처음 듣게 된 거니까요. 충격을 받은 나머지 발걸음조차 쉽게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네가 몰랐던 내 진짜 모습이다. 원장실에서 사색이 된 채 얼어붙어 있던 동서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 당당하고 비웃기 좋아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당황과 충격으로 일그러진 걸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원장은 여전히 호탕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분위기를 적당히 마무리 지은 뒤에 동서를 부축해서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동서는 힘이 빠진 듯 다리가 덜덜 떨리더니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병원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양 큰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더군요. 저는 일부러 동서한테 먼저 말을 안 걸었어요. 그러니 동서가 한참을 뜸을 들이곤 저를 올려다보며 묻더라고요. 형님, 아니 왜 원장님께 제대로 말씀 안 하셨어요? 분명 절망신 주려고 오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목소리에는 진짜 혼란이 묻어나 있었어요. 나를 끝장낼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했지? 하는 의문과 그 의문으로 인한 두려움이 섞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미 내 복수가 절반 정도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끼리 집 안에서야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지. 하지만 밖에서는 달라야지. 내 가족은 내 동서는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게다가 나는 혼자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까 가족이란 존재에 끔찍할 정도로 매달리는 사람이야. 오늘도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원장님께 보여주고 싶었고 또 동서가 한 번쯤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든 거야. 자, 어때? 놀랐지? 제가 그 말에 담은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시댁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귀찮을 때도 많긴 하지만 저한테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괜히 연 끊고 그런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 동서의 눈망울이 붉어지더니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던 동서는 결국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더군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굳이 상대를 곤란하게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웃으며 받아쳤어요. 뭐 이게 연륜이란 거 아니겠어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제가 좀 더 어른스럽게 굴었어요.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은 숨겨서 말이죠. 뭐 동서가 나보다 똑똑한 건 맞지. 나는 고졸이라 공부도 남들보다 늦게 악착같이 한 케이스야. 내가 아무리 20개 매장을 가진 사업가라도 똑똑한 동서만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동서한테 한 수 배워보려고. 그 순간 동서가 눈이 크게 뜨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지 하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말에 동서가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표정에는 놀람과 의문이 섞여 있었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해. 동서가 무작정 학벌로 사람을 재단하고 배경만 보고 무시하는 건 그건 진짜 옳지 않다는 거야. 오늘 있었던 일 원장님 앞에서 있었던 그 모든 건 내가 비밀로 해줄게. 대신 내가 제안하는 걸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동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 바로 조건을 내걸었죠. 곧 휴가 있지? 그 기간 동안 내 카페 중에서 제일 바쁜 매장에서 일주일만 직접 일해봐.
카운터도 서고 테이블도 닦고 주문도 받아야지. 동서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버겁고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몸으로 겪어봐야 알지. 순간 동서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아마 속으로 아니 내가 의사인데 카페에서 알바처럼 일을 하라고? 하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를 똑바로 보니 거절하면 자신의 체면이 더 구겨진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자기 형님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서 무시하다가 원장님한테 꼽먹은 일을요. 입술을 깨물며 끝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동서는 곧장 제 매장에서 일주일간 근무를 하게 됐어요. 전 일부러 매장 중에서도 가장 바쁘기로 소문난 곳으로 보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줄이 밖으로 길게 늘어서고 주문은 끊이지 않고 밀려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동서가 뭐 카페 일을 해봤겠어요. 우리 가게를 위해서도 생초짜한테 샷 내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잡다한 일밖에 못 맡겼거든요. 그런데도 처음 이틀은 그럭저럭 버티더라고요. 흰 가운 대신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부터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은 쉴 새 없이 몰려드는데 커피는 늦게 나오고 테이블은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고 그걸 수습하려고 뛰어다니느라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쩔뚝거리며 퇴근하는데 요령도 없으니 남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 모습이 초췌하다 못해 초라했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동서의 눈빛은 점점 풀렸습니다. 대답은 힘없이 흘러나왔고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졌어요. 결국 일주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기운이 다 빠져서 몸살이나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그만 나오고 쉬라고 했죠. 저는 그 꼴을 보고도 딱히 통쾌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줄 기회다 싶더군요. 그래서 약을 하나 사서 들고 가서는 동서 앞에 턱 내밀듯이 건넸습니다. 그것 봐. 세상 일이라는 게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거야. 동서가 그동안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일들 있잖아. 누군가 대신 다 해주니까 우리가 편하게 산 거고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환자를 대하든 다른 사람을 대하든 이전만큼은 꼭 기억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솔직히 제가 동서를 카페에다 일주일 굴려봤자 사람이 변하겠어 하면서 반쯤은 의심은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값진 노동을 비하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나 봐요. 물론 그 순간들을 모면하려고 그런 척하는 거였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동서가 진짜 깨우쳤다고 믿었습니다. 왜냐면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요. 원래 같으면 동서가 제일 잘난 척하면서 시어머니 옆에 앉아 의학 지식 풀어내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재는 것처럼 눈치를 엄청 보면서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밥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어색한 침묵이 흘러가는 순간 동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처럼 크지 않고 떨면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형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특히 형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눈이 전부 커다래지더니 젓가락을 멈추고 동서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식구들한테는 솔직히 띠용한 상황이잖아요. 앞뒤 사정을 모르니까 시어머니는 어머 얘가 무슨 바람이 불었대 하는 표정을 지으셨고 시동생도 입만 벌리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랑 눈빛을 딱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이 흐름을 느꼈는지 슬쩍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언제고 말은 해야 하는데 하면서 미루고 있었던 터라 어떻게 보면 동서 덕분에 이렇게 말할 기회를 얻은 거죠. 저도 사실은 그동안 숨긴 게 많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그냥 작은 매장 몇 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국에 2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직원만 150명이 넘어요. 괜히 이것저것 말씀드리기 그래서 간소화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그래서 말인데 저 그냥 고졸도 아니고요. 다시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족들은요. 전부 입을 다물진 못했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하나도 몰랐단 말이냐. 아이고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 형수님이 대학원까지? 이야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말을 듣고 가족들은 여전히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의 며느리고 앞으로도 똑같이 살아갈 거니까요. 그 난리통을 한번 겪고 난 뒤부터 동서가 병원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뭐 병원에 출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다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남편 통해서 얘기를 주워 듣다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간호조무사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보고 눈길도 안 주던 애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복도 지나가면서 먼저 인사하고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원.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속으로 빵 터졌잖아요. 에이 설마 하면서요. 아니 그 잘난 척만 하던 애가 사람들한테 존댓말을 붙이고 고생한다는 인사를 한다? 에이 설마 했는데 들리는 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뭐 학벌 차별 근절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병원 내 회의 같은 자리에서 젊은 의사들 모아놓고 학력으로 사람 무시하는 건 잘못이다. 환자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본인이 제일 심하게 하던 짓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런 거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니까. 참 세상 알 수 없다 싶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가족 모임 자리였어요. 제가 직접 본 건 그 자리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동서가 밥상머리에서 제일 목소리 높이고 의학 논문 얘기 끌어다가 으스대던 애였잖아요. 근데 그날은 조용히 앉아서 눈치만 보다가 갑자기 숟가락 내려놓고 입을 여는 겁니다. 형님, 그때는 정말 생각만 해도 창피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현명하게 일깨워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 말 듣고는 속으로 아유 이제서야 제정신이 드나 보네 싶었지만 겉으로는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받아쳤죠. 저는 일단 그런 컨셉이잖아요. 내가 뭘 해준 게 아니라 동서가 똑똑해서 금방 눈치챈 거지.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뿐이야. 그 말에 동서가 또 눈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제 말 끊고 형님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빈정대던 애가 이제는 말끝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진짜 웃기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가족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모이면은 어색한 기류만 흐르고 시어머니는 괜히 동서 자랑만 하고 시동생은 입 꾹 다물고 남편은 눈치만 보며 밥 퍼먹고 저는 옆에서 쓴웃음만 짓고 그게 고정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서로 소소한 얘기 나누고 밥만 얘기도 하고 TV 프로그램 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가족다운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전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원장님 소개로 대학병원 몇 군데랑 카페 납품 계약을 새로 체결했거든요. 저는 원래 이런 건 조용히 진행하는 성격인데 이번엔 동서가 먼저 나서서 우리 형님이 이런 규모의 대표님이에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전엔 제 학력들 먹이면서 깔아뭉개던 애가 이제는 제 자랑을 대신 해주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일부러 매주 한 번은 꼭 매장에 직접 나가서 일합니다. 커피 내리고 테이블 닦고 손님 응대하면서 땀을 흘리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대표가 됐는데 왜 굳이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했던 마음 그걸 잊지 않으려고요. 영어 공부도 계속합니다. 예전엔 누가 무시해서 시작한 거였지만 이제는 그냥 제가 즐거워서 해요. CNN 방송 틀어놓고 받아 적기도 하고 파이낸셜 타임즈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고 또 따로 메모해두고 누가 보면 괜히 힘들게 산다고 하겠지만 전 오히려 그 시간이 제일 재밌습니다. 배운다는 게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고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움찔했거든요. 괜히 위축될까봐 말도 못하고 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 저 고졸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제가 이만큼 해냈잖아요. 사람들이 놀라든 존경을 하든 비웃든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분명하고 그 위에 쌓아올린 결과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게 다 저라는 증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길게 풀어놨지만요. 결국 제 얘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버텨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는 거더라고요. 동서도 처음엔 그걸 몰랐던 거죠. 자기가 가진 것만 믿고 없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아내리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뼈저리게 겪어보고 나니까 바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다 누군가의 땀과 노동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요, 동서가 저보다 더 바쁘게 봉사활동도 나가고 병원 사람들 챙기고 심지어 후배들 앞에서도 의사의 태도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니 세상 사는 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유, 길게 떠들었네요. 뭐 결국엔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사람 무시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살아온 얘기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방식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 경험을 함께 나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